매주 신상을 골라 언박싱하는 신상 언박싱. 오늘 신상은 무겁고 아픈 내용을 담은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비극을 뽑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침몰이 아닐까 싶어요. 그중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공방은 많았지만 사망자와 생존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의 아픔과 삶을 담은 책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를 쓴 김승섭 서울대 교수 줌과 또 전화 연결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천안함을 사건의 폭침 당일의 사건에 한정된 용어가 아니라 그 이후 천안함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금기처럼 여겨졌었던 것 같아요. 천안함 사건은. 근데 이 관련 내용으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천안함 사건이 금기였던 거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가 좀 울려서요. 우리 엔지니어께서 좀 다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이제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천안함 사건이 금기였던 것은 실은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제 안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을 말하고 다룬다는 것이 괜시리 부담스럽고 이렇게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멀리 있었는데 멀리 있는 동안에 2018년 연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던 거죠. 내가 멀리 있었던 것만큼 이 생존 장병들은 진보로부터 외면당하고 보수로부터 이용당하면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게 2018년 연구를 통해서였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은 계속 이분들의 어떤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보고서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생존 장병들이 견뎌온 시간들을 계속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어떨 땐 낙인을 찍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연구를 했던 내가 글을 써서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에는 외면당하고 보수에는 이용당했다. 이 한 문장이 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 말해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죠? 그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뭐 상황 환경이라든지. 2018년에 한겨레 언론사랑 함께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고 2021년에 그 함장님이신 최원일 함장님이 전역하신 이후에 함장님과 장병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한번 조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만나 뵙고 연구했던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적었습니다. 네, 미래의 피해자들을 이겼다 이 책인데 저도 주말 동안 이 책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참 많이 아파했습니다. 오늘 이 책을 교수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좀 몇 분 선물로 주신다고 저희한테 좀 주셔서요. 여러분들 인터뷰 들으시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삶 그리고 우리가 뭘 외면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책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이 책 쓰시면서 가장 주의하고 유념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걱정했던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생존 장병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자신을 이용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들이 어떻게 나올지 혹은 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더 큰 상처가 되진 않을지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이 글이 그들의 상처를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모욕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이 되주면 좋겠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도 어떤 당신들이 살아남아서 견뎌주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감사히 생각한다고 하는 어떤 한국 사회가 지켜야 될 예의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천안함 장병들에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생긴 고통에
국가와 사회가 모두 등 돌렸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겨웠던 것은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방치하는 한국 사회였습니다. 이 생존장병들의 아픔을 아픔을 드러내면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었던 교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침몰에 공통점이 있다고요. 이게 제가 어찌하다 보니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실태조사 연구 총책임자였고 네. 그리고 동시에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연구를 지휘하는 연구 총책임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사건은 좌파의 사건, 하나는 우파의 사건 이렇게 주로 생존자들과 함께하는 진영들이 갈라져 있고 정치적 진영에 따라 두 사건에 대한 입장도 되게 달랐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해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그 둘 다 어떤 침몰한 배에서 자신들이 아끼던 동료들을 잃고 살아남아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한국 사회를 견뎠던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둘의 사건에서는 오히려 공통점들이 더 많지 않았나.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은 한국 사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 아주 달랐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까 좌파의 재난, 우파의 재난으로 표현하셨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입 앞에 좌파, 우파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진영에 있다고 한들 그 목숨 중에 귀하지 않은 목숨이 없고 저도 이 두 참사의 공통점이 이런 공통점이라는 게 진영 논리로 정말 모욕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라는 그 현실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교수님께서 예전 책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회의 실력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재난 때 발휘된다고 하셨잖아요. 생존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의 실력이 이런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이런 집단에 대해 연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어느 시점에 저에게 다가오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질문들을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연구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생존자들을 연구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돌아보니 세월호 생존학생과 천안 생존장병 연구를 다 한 이야기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야기를 오늘날처럼 양극화되어 더 이상 구체적인 지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그들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글을 쓰는 것들이 작게라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존장병을 생각했을 뿐 사건 이후 그들이 생존자이자 피해자로서 겪어야 하는 트라우마와 상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에 쓰셨습니다.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이 책의 저자 김승섭 서울대 교수와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하고 있는데요. 천안함이 우리 생존 병사들에게 어떤 존재였고 의미였는지를 좀 짚어보는 게 첫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생존자들의 고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른 사건과 비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사건인 세월호 참사를 두고 좀 얘기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 마음을 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단원고 생존학생들 입장에서는 세월호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날 처음 탔던 배였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배의 침몰로 인한 고통이 조금이라도 적은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 천안함 생존장병들은 이 배라고 하는 곳이 먹고 자고 일하는 일터이자 삼터인 24시간을 다 같이 보내는 네. 그 시간에 모든 기억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침몰했다고 하는 것은 실은 자신의 일터와 삼터가 동시에 무너진
가정과 직장이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24시간을 전우들과 동료들과 함께 먹고 자고 했었던 곳이고 실제 생존자들 대부분이 지금 직업군인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죠,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안함 침몰로 모든 일터가 생계까지 무너진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에서 살아남은 스스로가 실망스럽다고 답한 생존 장병이 45.9%나 되더라고요. 책을 읽는 내내 생존 장병들에게 도대체 우리 사회가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살아남은 게 미안하다라고 절반 정도가 대답을 했을까. 교수님이 꼽으시는 가장 최악의 일?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지점으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함부로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잔혹한 이야기들이겠지만은 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은 이들 중 75%가 대다수가 직업군인으로서의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됐던 말은 다름 아닌 이들은 폐잔병이라고 말했던 폐전병이다. 전쟁에서 지고 온 군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군대 안에서의 낙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서 자세히 썼지만은 이 폐전병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어떤 논리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폐전병이라고 생존 장면들을 부름으로써 작전과 정보의 문제였던 이 천안함 사건을 두고서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생존 장병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그로 인해서 생존 장병들은 직업군인을 꿈꾸던 대다수의 생존 장병들이 어떤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못했던 무능한 사람들이 되고 전쟁에서 지고 온 존재들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 모여있으면은 생존 장병 둘이 모여있으니까 어떤 상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너희들 붙어있지 마라. 배가 가라앉는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재수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생존 장병들이 군대 안에서 폐잔병으로 취급받았던 이 잘못된 낙인과 그로 인한 효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생존 장병들은 자신이 견뎌낸 시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네요. 뭐 살아남은 게 미안할 정도인데 어떻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도저히 환경으로 우리 사회가 몰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 신청해 주고 계시네요. 7185님, 천안함 사건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있어서 가슴 아픕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국토순례로 백령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천안함 46기 용사비에 참배하고 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고 6635님도 천안함 사건 오랫동안 금기어처럼 사용된 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념 논쟁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생존자들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존 장병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건 아무래도 언론의 모습입니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재난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적으로 헤집어 놓았던 비윤리적인 언론, 사망자 유가족과 생존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고통을 심화시켰던 정부의 대응, 이 두 개를 꼽아주셨어요.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죠, 교수님. 저는 언론인들도 당연히 직업인들이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종에 해당하는 좀 더 중요한 사건들을 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세월호, 특히 세월호에서 드러났던 언론인들의 그런 행동들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과도하고 폭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취재를 하더라도 적어도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아픔을 더 과도하게 만들지 않는, 상처를 더 덧나게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상처를 이용해서 혹은 그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보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두 사건을 연구했던 입장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천안함 장병들의 보상금을 이야기하면서더 많다 적다라고 얘기했던 언론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우 어떤 저열한 형태의 언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만에 하나 나중에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어떤 그 비교를 해서 편안한 생존 장병들의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그들의 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군에서 복무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의 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보상금을 두고서 둘을 비교하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네.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상처를 덧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언론의 어떤 자극성을 돋보임으로써 더 많은 클래스를 유도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엔 기여하지 않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 언론 행태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텐데 생존 장병들에게 관심을 우리가 계속 가져야 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한 관심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좀 초점이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천안함은 산업재해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연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을 썼던 이유는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떤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좋은 렌즈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군대의 문화라고 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천안함 사건을 통해 세월호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군인이라고 하는 국가를 지키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재해, 그들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는 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확한 명칭은 산업재해가 아니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은 이들은 광의의 의미에서 산업재해인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일을 하다가 어떤 순시 일을 진행하다가 생겨난 사건으로 인해 다치고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치료를 받아야 했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어떤 상처를 산업재해로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사건을 산업재해로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침몰한 배에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산업재해라는 이름 속에서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생존 장병들의 어떤 상위연금 등록의 문제, 국가유공자 등록의 문제 같은 것 역시도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국가유공자가 14명의 생존 장병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후의 통계는 다른데요. 네네. 책으로 쓸 때는 그와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지금도 모두 다 국가유공자가 된 건 아니죠? 네, 모두 다 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적 외상이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은 국가유공자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오랫동안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 되게 가혹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강인한 몸과 정신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하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다치기 쉬운 것은 분명한 일일 텐데 그럼요. 그렇게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두고서 안 되면 대개하라라고 얘기하고 꾀병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나약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을 바라보던 시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이 군인으로 일하다가 생겨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에 말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거꾸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버텨준 시간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뎌주고 진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어떤 장병들이 군인들이 PTSD로 보상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게 군인 정신이라면 군인 정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또 그런 사회적 보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어떤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강조하는 군대 문화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당신이 우리 조직에서 국가를 지키고자 열심히 일하다 다쳤다고 하면은 그럼요.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럼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필요한 순간에 싸워도 된다.
용기를 내도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조직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경우는 자신의 역할을 하다 다친 이들이 실은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했던 것들이 큰 상처로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인들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뒷배가 돼주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다쳤을 때 국가가 뒷배가 돼주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천안함 생존 장병들의 삶을 좀 국가와 국민들이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책 제목이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예요. 책 제목에 대한 질문으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왜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긴 겁니까?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히들 말하는 객관적인 정세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많은 경우에 종종 상황은 암울했고 당장 보이지 않는 희망은 당장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생존자들은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자신이 겪었던 상처들을 또 다른 사람이 미래에 겪지 않게 만들고자 안간힘을 쓰면서 시간을 견디면서 싸움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천안함 생존장병분들을 만나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토록 사회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고 제도를 바꾸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을 미래에 국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또다시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럼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자세 때문에 어떤 이런 싸움을 계속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의 어떤 전지는 시간들을 바라보는 가장 나은 태도는 이들의 시간으로 인해서 미래의 피해자들은 보다 덜 고통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애도해야 하고 참사의 상처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 기념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김승섭 교수의 이 책의 문구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연구, 귀한 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